하나원이라는 데서 전문적으로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주잖아요.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하다 하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가 자기 취업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처가 있다 이 자체도 몰랐으니까 취업지원과가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그 자체로 그저 비료시장 보고 돈 액수 보고 뭐 방황했다 그럴까? 저는 북한에서 외무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12살 때 평양외국어대학 학원반이라고 불어를 전공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가 북한에서 간부가 되게 되면 무조건 군대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복무를 11년 동안 나가서 공군에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대가 돼서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불어불문과에서 다시 불어불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전공을 하고 사회 첫 경험으로 북한 외무성에서 6국에서 아프리카 담당을 전문하고 7국에서 대선전국에 있었어요. 대선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와서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 2년 지나서 그때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다른 뭐 어설길로 빠진 적이 없이 북한 당국에서 엘리트 코스로서 정해진 코스대로 이탈이 없이 왔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요. 인생 경험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서 못 해본 일이 없거든요. 뭐 가스도 나르고 독투도 해보고 뭐 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설생도 많이 다녔어요. 이러면서 좌절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많이 느끼고 배우면서 대한민국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북한 외교관은 북한 사정으로 봤을 때 우선 배급제도에서 조금 이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배급소라는데 그게 정속이 돼서 국가가 주는 그런 쌀이나 공급 물자를 받고 살거든요. 그렇지만 외무성은 자체로서 자기네가 자기 종업원들과 자기 그 요원들에게 배급을 주고 일체 부식물과 이런 것을 다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북한에서 살 때 우식지 문제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문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게 먼저 완비됐다는데 이게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북한에서 탄탄대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북한의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엘리트층으로서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자체 개인적인 준비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입당을 해야 되고 가정의이자 말씀하신 신분적으로 완전 걸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은 대학교를 무조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넷째로서는 제대군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쯤인가 여러 가지로 계속 시대마다 변화가 되는데 5가지, 7가지 마지막에 자기 본인이 개인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자기 승진할 수 있는 준비도 됐고요. 결혼 대상자와 같이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둘째로 이야기해 드릴 것은 북한은 폐쇄된 사회다 하니까 외부 정보에 많이 고갈돼 있거든요. 외무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해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 자기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새로운 정권,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인물로서 북한 엘리트들을 교체하는 주기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장성택이도 처형이 됐고요. 이복형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연관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자체로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기준하는 게 나의 인생이나 모든 것에서 또 합리적이고 이룰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었어요. 계획이라는 건 그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준비라는 게 북한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인들이나 가족, 친척들에게 선물들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일부는 집으로 좀 큰 제품들은 외교관의 특전 특혜를 통해서 북한에다 보냈거든요. 보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징후들이 저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3일인가 고민을 했어요. 3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3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다 일체 놔두고 맨몸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예, 제가 들어와서 이슈에도 조금 나왔댔어요. 이슈에 조금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턱이라고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만 이게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정도로 처벌이 되게 되면 북한도 가중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려고 했는데 뉴스도 나오고 이러다 나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을 했어요. 근데 들어온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프랑스가 저희 목적지였거든요.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그 교수님도 프랑스인이었고 그러다 나니까 프랑스에도 인맥이 많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게 되면 이게 현실 체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동시 통역을 하거나 통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카메디 회사라고 프랑스 회사 통역을 했어요. 평양에 들어와 있는. 그러다니까 그런 분과도 다 잘 알고 하니까 프랑스 쪽을 택했는데 베트남의 그 국경이나 이런 사정상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나갈 수 있는 꼭 라오스밖에 없었거든요.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들이 프랑스로 가는 것보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더 이롭지 않나, 언어도 통하고 여러 가지로도 이로울 거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그 설득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좀 다른 케이스로 들어오다 나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들어올 때 한 2년간은 그저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객찰구가 아니지. 북한 말이 객찰구, 여기는 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출구로 통해서 제가 나오다 나니까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때 이렇게 느끼면서 들어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지킹을 하기보다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어딘지 모르겠는데 터미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가 대기에 있어서 거기 타고 그다음엔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건물로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자세히 또 말하면 안 되는. 예, 그렇죠.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스럽겠죠, 어떤 분들에게. 와, 그러면 완전 다른 루트로 오셨네요. 예. 그러면은 마음이 심란하신 상태로 오셨겠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그때 당시가 베트남이 좀 불편했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400명이라는 그 대규모 탈북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두 개 비행기에 나뉘어서 한꺼번에 오다 나니까 북한도 베트남의 정부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 큰 사건이 있다 나니까 거기서 또 북한 외교관이 거기서 탈출을 한다 하는 게 조금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때 당시 베트남은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원조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혈맹관계 이런 관계이죠. 그러다 나니까 베트남 정부가 매우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희도 국제사회가 알기를 바라지 않았고요. 그러다 나니까 베트남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나 또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이나 이런 연관 속에서 다 조용히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합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처음에 직업을 잡은 게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그쪽에서 제가 처음에 업무를 봤어요. 업무를 보다가 거기서 제가 북한의 그 통일 관련해서 거기서 구를 쓰고 뭐 이런 업무를 봤죠. 그다음엔 제가 거기서 다른 결심을 하고 사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인생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당시로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그 정치, 사회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또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들어오자마자 몇 달 후에 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일하다 나니까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짧게 생각하고 판단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목표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갔어요. 예, 처음에 영국에 가서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쪽에 유럽 쪽에서 그때 당시 제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유럽에서 초창기로 처음으로 영국에 북한학과가 새로 한 대학에 북쪽 대학이거든요. 그쪽 대학에 하나 신설이 됐고 그 학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그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 입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의 그 학력이나 그런 것들이 서류로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거심하고 노력하다가 그 속에서 그 실행하지 못하고 그 다시 거기서 좀 다른 일을 하고 그 생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전공 23년도 가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처음에는 노동 현장,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인력직이라고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 나가서 새벽 4시 40분, 5시 때 나가서 배차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 대마라고 그래요. 또 대마라는 게 있거든요. 대마라는 게 나가지 못하는 거 현장에.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평택지구에 길 때 많은 그 인력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평택지구 쪽에서 거기서 한 석 달 반, 석 달 정도 제가 노가다를 했거든요. 와, 그 고덕 평택 거기요? 예, 제가 고덕 평택 하면서 아침마다 배차를 할 때, 배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디 가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4시 반쯤, 4시, 4시 반 사이에 또 퇴근을 하고 다음날 또 새벽 4시 반, 4시 그때 또 출근을 하고 인력사무소 쪽으로 나가니까 좀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북한에서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노동도 하신 거잖아요. 우선 제가 북한에서 조금 구울 만한 경험이 좀 있었어요. 북한에서 제가 1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 11년 동안의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 활동을 많이 했고, 다음으로서는 북한 근이라는 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건설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북한의 평양에 있은 3대명 전시관, 그 다음에 주석궁 쪽에 합장강공사 하면서 매해마다 아니면 계속 건설을 했어요. 공군이지만 거기서 일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좀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나, 건설 현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안전 규정에 대해서도 쓴 게 글들을 보면 좀 매혹적인 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휴식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북한보다는 그렇게 유력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는 탈북민이라는 걸 속이지 않았어요. 우선 제가 표징적으로 생김새나 언어적으로 대단히 잘 노출이 되는 형이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탈북민을 노출시키자. 그러면서도 은근히 주변에 어떤 탈북민들이 없나.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현장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다 신분을 감추고 일하시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나니까 많이 대상인 게 조선족 그리고 한인분들, 그리고 나이가 연령대가 높으신 대한민국 어르신들, 그렇게 좀 있으면 베트남이나 외국인들, 그런 집단 속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떻게 노출이 됐나? 한 번은 고덕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웬 유럽인이 나와서 유럽 스타일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거기서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귀로 딱 들어보니까 불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하고 섞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불어로 이야기하니까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불어하지 영어하지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이 불어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불어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자신감은 아니지만 불어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긴 좀 드물잖아요. 북한에서는 한국에 간식이 있다고, 유명한 한국에 간식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가져왔거든요. 초코파이요. 어떤 소문이 있었나요? 북한에 한국에 이런 간식이 대대적으로 들어온 건 개성공단이 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개성공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적십사사나 여러 곳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쌀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식품이 들어오는 건 국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접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개성공단에서 조금 대중화됐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초기에는 거기에 간식을 주지 않았어요,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럼 간식을 주면 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평양까지 올라온 거예요. 평양까지 올라와서 그것도 외무성까지 이게 초코파이가 들어왔으니까 외무성에서 제가 이걸 접했을 거 아니에요. 드셔보셨어요? 예, 거기서 찰떡파이, 초코파이 하면서 이걸 먹어봤거든요. 먹으면서 대단히 이거 잘 맞는다, 우리 취향에 맞게. 지금도 자주 먹기는 하는데 초코파이를 쭉 먹으면 다른 사람들 눈이 띄지 않게 외무성에서 과에서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구부단 같이 그걸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걸 먹던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처음에 제일 알고 싶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북한 외무성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선거 때 이럴 때 많이 정보를 보잖아요. 진짜 생각 안 하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전문 앉아서 대한민국의 뉴스나 이걸 또 캐치하진 않아요. 자기 업무도 있고 그때는 또 대적관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정보만 거기서 찾는 거지. 거기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저 여러 가지 볼 다름이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고 노력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으로 간 게 서울육전을 갔어요. 제가 서울육전 가서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하다 나니까 처음에 제일 가고 싶었던 게 서울육전의 그 노숙자들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게 포장마차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루에 다 돌았어요. 저녁쯤에 가서 서울육전 그 지하로 된 도로예요. 지하 건너길.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유심히 봤죠. 그래서 그때도 좀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아, 이거 대한민국에 거지가 있다더니 진짜 있구나. 아, 있구나. 하고서 자본주의가 옛날부터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심하고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차호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느꼈는데 돌아서서 포장마차에 또 갔거든요. 포장마차에 가서 신기한 건 북한에서도 그런 식당이 아니고 북한에도 포장마차 형식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판자로 돼서 이렇게 창고 형식으로 된 데서 팔거든요. 포장마차 형식이. 거기에 가는 분들은 좀 북한 계층에서 밑에 계층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나 이미지에서 나는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다 가지만, 근데 거기 포장마차 가니까 회사 차림에 오고 간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포장마차 문화가 이런 거로구나. 이건 다 갈 수 있구나. 여기서 또 실감하면서 그때 내가 돈에 대한 개념도 좀 없었어요. 왜 없었나? 북한은 8만 원인가가 무슨 뭐 얼마, 그러니까 북한의 그 차 이거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가치성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놓긴 했는데 음식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아서. 아, 너무 달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분들이 식사하는 거, 그분들이 식사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형제 같은 감이 든다 그럴까요? 그때는 방금 나왔으니까 돈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뭐 그랬거든요. 그땐. 그분들이 더 우아했을 거예요. 밥을 사주는 사람이 가만 자기네 말만 듣다가 밥 사주는 사람이 뭐 지금은 와서 좀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됐죠, 제가 그때. 대한민국에서 있으면서 제일 어려우다는 게 지금도 또 어려워하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게 직업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어떤 분들은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면 북한에는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는 게 여성보다는 남성이 무조건 직업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없으면 석 달이면 석 달 동안 직업 없이 무직업자로 있게 되면 노동교화소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교화소라는 게 일종의 감옥에 가기 전에 일종의 교양 단계예요. 거기서 무보수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처벌이지, 그것도 법적 처벌. 좀 경한 처벌이죠. 그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동법이 있으니까 연관된 사람들도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외적으로 봤을 때 무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여기 와서 직업을 이렇게 쉽게 사실서 쓰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판단해서 북한에서처럼 무직업자가 있을 수 없고 이런 직업은 무조건 있다, 뭐 준다, 뭐 이런 관념적인 거. 거정격시가 된 관념적인 게 있다니까 직업을 쉽게 놓았던 거거든요. 직업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이런 데서 많이 당황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자기 직위에 있다가 다른 것으로 이직을 하려면 반급 이상 높여서 이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간부층에서는 같은 계급에서 갈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었다 할까? 자기가 직업을 없어보지 못했으니까 직업을 없음으로 해서 자기인데 어느 불이익이 뭔가를 실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원도에 가서 그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팔레트 짜는 일을 맨 처음에 했어요. 강원도까지 가서 거기 이렇게 한밭집 같은 데 이런 데서 자면서 그렇게 자면서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러면 또 다른 직업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많이 주는 쪽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쪽에서는 좀 조금 주더라고. 그렇지만 그 외국인들보다는 한 10만 원 더 많이 주더라고요. 강원도 가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아무리 그걸 받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 사람이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선 게 생활비가 좀 많은 대로 돌아섰는데 그게 가스 이렇게 배달업체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생활을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인턴 생활 하니까 자기 키보다 키만한 그 가스통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창고에서 맨 처음에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면 이제 차를 한 톤짜리 차를 배정받아서 지가 구역에다 차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땐 또 왜 거기서 잘렸나? 그때 모란봉 클럽인가 어디 내가 나갔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이야기만 했지.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회사에서는 좀 일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TV에 나가고 내 개인적 견해에는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을 좋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간 게 그다음부터 건설회장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다음에 독투에 갔거든요. 독투. 처음에는 사람이 방황하잖아요.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까 신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인력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벼룩시장인지 그걸 보고 찾아가다 나니까 정보 라인이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는 하나센터 가나 고용센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실업급여도 뭔지 몰랐어요. 실업급여도 타지 못했거든요, 내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 벼룩시장만 딱 우전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그저 당황했죠, 그땐. 일반 탈북민분들도 어려우시지만 더 모르셨네요, 한국에 대해서. 하나원이라는 데서 전문적으로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주잖아요.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하다 나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가 자기 취업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처가 있다 이 자체도 몰랐으니까 뭐 대한민국의 통일부에 아니면 뭐 고용 뭐 그러는데 취업지원과가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그 자체로 그저 벼룩시장 보고 돈 액수 보고 처음엔 작은 데 갔다가 점점 높은 데로 뭐 방황했다 그럴까? 근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저 힘든 일인데 참고 견뎠죠, 다. 근데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동안 군복무 하면서 그 악조건에서 살았던 그런 노하우.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군복무만 하고 나오면 그 어느 맨 땅에 갔다 나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자체로 살아가려는 우지가 생겨요, 그땐.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에 갔다 와서 지금도 갔죠. 패턴은 같은데. 근데 지금은 조금 나은 점이 자격증, 그러니까 그때도 고독 현장인가 평택 고독 현장 거기서 일하면서 옆에 그 전기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기술 가지고. 근데 좀 우리가 잡부로 일하는 것보다는 좀 젠틀맨 하잖아요. 좀 깨끗하게 있고 우리는 항상 새까매해서 그러고 있는데 먼지 뒤집어 쓰고 기술자들이 좀 그래도 젠틀맨하게 일한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전기 쪽으로 가자 하고 전기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탈북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게 그것도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든 가족과 뭐 모든 이때까지 내가 이뤄낸 모든 것 성과물들은 다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는 진짜 아니라 세기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북한에서 배운 것, 학력,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새롭게 여기서 억울해도 하기 전에는 하나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사회이다 나니까 내가 북한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경쟁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같은 계열의 그런 분들과 해서 제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보편적이고 점점 나한테 와닿는 편리한 쪽으로 가야지 내가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와서 새롭게 느낀 건데요. 그분들은 순수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좀 다른 의도에서 나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나한테 다가서는 거고, 다른 탈북민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들을 대했어요. 가벼운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랬거든요. 면접을 하면 면접을 여러 가지 봤잖아요. 내가 면접을 보면서 그분들은 나에 대해서 면접을 하면서 물어보는 게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면접을 계속 봐요. 저 지금도 좀 더 생활비가 높은 쪽으로 가려고 보는데, 면접 볼 때마다 저는 면접소에 제가 있었던 북한 외무성, 대사관 몽땅 다 뺐거든요. 종합대학, 외고대학 다 뺐어요, 몽땅. 대한민국 경력만 쓰는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쓰게 되면 어디까지나 여기 분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일할 때 버텨내갔나, 견뎌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다는 게 자격증 땄고 학교 국어 다녔고, 그러면 경력이라는 게 북한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군에 있다 나니까 제가 전자 쪽에 경력이 10년 있잖아요. 11년. 그래서 전자 무선 쪽이거든요. 그걸 인정받았어요. 제가 경력적으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는 데는 경력이 인정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새롭게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다 빼고 면접을 봤는데, 저도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내가 탈북민이 돼서 자꾸만 면접에서 탈락되지 않나? 자꾸 포기하게 된다 그럴까? 면접을 보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또 면접을 보면 또 갈 때마다 탈북민이라고 또 그렇지 않겠나? 또 이번에도 한번 면접을 봤는데
잠깐만 저는 서울 쪽에 들어와서 아니면 뭐 서울 쪽이 좀 편하잖아요.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쪽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계속 경기도 쪽에 나가서 하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쪽에 면접을 좀 많이 봤어요. 보는데 아무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탈북민이라는 거 다 안 썼는데도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평양인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말씨가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평양을 3번 갔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내가 그 뭐 면접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정착하도록끔 좀 많이 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취직에 좀 문을 많이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답이 없어요. 아직 다 잘린 것 같아요. 또다. 그럴 때마다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포자기의 순간들이 온다 그럴까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러면 좀 더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60살까지 10년 동안 이제 뭐 여기처럼 노후 준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대로 이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기존 가고 틀린 게 기존은 인력사무소로 갔다고 하면 지금 가게 되면 이젠 여기서 대한민국 지역 주민들과도 가깝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 아버지 사장님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니까 현장에 가도 이렇게 직접 라인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돈이 없죠. 할인되는 게 깎는 게 없지. 그래서 지금 현장 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할까 하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뭐나.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북한도 똑같지만 대한민국에도 자기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취업해서 자기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가는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하면 저는 뭐 어디까지나 뭐 북한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때까지 와서 살한 게 분석하고 글 쓰는 일밖에 한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가치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가지 못할 건 뭐 명확하고 확연적인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더 많이 여건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보다 나니까 그래도 현장에 내가 지금 60 되기 전에 거기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지금 굳혀가고 있어요.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쪽에서 지금 나왔고요. 내가 나왔어요. 나오셨어요? 예, 좀 거리도 멀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뭐랄까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와서 또 너무 안 되니까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당으로 해서 아름답게 말하면 일용직을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장이라는 게 온몸이 다 우선 발바닥이 아프고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니까 아프고 그러면 그러니까 손이 막 부어나고 아프더라고. 근데 이것도 적응기라는 게 있어서 한 열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만약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가장 가고 싶으신 데가 어디실까요? 내가 배웠던 건 하여튼 써먹고 하여튼 뭐 저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불어 다 써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생활영어 쪽으로 그러니까 취향적으로 배낭여행 같은 걸 하기 좋아해요. 걷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등산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하면서 특히부터 아무래도 유럽 동맹 쪽이니까 그건 편하니까 그 쭉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체감 있는 대화, 원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걸 하면서 좀 쭉 다니고 싶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게 있는 게 2가지 고민인데 전기 쪽으로 가도 그게 이제 향후 어느 년이 될지 향후 작게 봐도 한 3년 어느 는 되겠죠. 그럴 때 선임을 하거나 전기 반장이 되거나 이런 길이 있고요. 향후. 그리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생활비가 계속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그러면 또 인생의 리듬도 잘 맞지가 않거든요. 격일로 해서 계속 밤에 나가서 근무를 쉬어야지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차려지니까 패턴이 잘 안 되고 또 현장에 가면 또 이런 점은 그때그때 이거 성과물이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나오는 데다가 편리하면 제가 하루 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건도 있고 하니까 좀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현장 쪽에서 일하면서 차를 대비하는 것 이렇게 2가지 중에 어느 곳에 선택할 것인가 매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하는 걸 내 잘하는 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지인이 제일 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잘하는 거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2길 중에 하루인데 4월 10일까지만 내가 한번 해보자. 일용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심해보자 차후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한 열흘만 더 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